네, 지난 월요일 안정을 되찾았다고 저희가 인천 라면 형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오후 동생이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결국엔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셔틀문이 내려져 있고 현재는 가까운 친척 외에는 조문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짧았던 8살 생에 더는 아픔이 없길 바라고요. 동생 구하려다가 더 큰 화상을 입었다는 형은 지금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빠른 쾌유 바랍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독감 백신의 안정성 논란, 잠시 후 전문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0월 22일 김준희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검 국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고 시청률도 어마어마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에 정말 거침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그리고 윤 총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사주들,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 과거에는 많이 만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제가 이분들 만났냐고 여쭙는 부적절하게 겁니다. 처신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제가 누구 만난 건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예. 아니라고는 말 못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 미국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내고 연방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악이나 비열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사회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어떤 집단과 어떤 사람들 윤석열 정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냥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선택적 의심 그리고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안 그랬죠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이게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총장과 사법 연수원 동기예요. 동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공적인 자리에서도 보면 2013년이죠. 국회 국정감사 있었던 때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던 윤 총장이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면서 공개 항명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관련된 질의했던 게 박범계 의원이었고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네네. 그때 특검 수사팀 맡게 되자 자신의 SNS에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좀 엄호해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서 역할을 한 상황이 있었고 윤석열을 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얘기도 SNS에 쓰면서 친분을 과시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러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농단 사태 수사 당시에는 상당히 영웅시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태도가 좀 달라졌었고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게 비판을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네, 이 비상식적이다.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런 여러 가지 강한 표현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9일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는데 그 배경이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러니까 이 라임 사태의 전주로 알려진 이 김봉현 씨의 옥중 폭로문을 문제 삼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일단 비상식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범죄를 저질러서 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즉 이 김봉현 씨의 진술만 듣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 특정 사건의 총장을 배제하는 거는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사지휘권이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배제하라는 권한은 아니다라는 게 윤 총장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또 윤 총장은 이게 법조계에서는 다들 받아들이는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얘기도 했는데요. 이 장관은 정치인인데 총장이 정치인의 부하라면 이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반박을 좀 했는데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권이 국면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거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거고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이 돼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 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러자 윤 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독립을 위해서 검찰의 독립적인 이제 검찰 수사의 독립적인 그 수행을 위해서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무부 이제 외청으로 우리가 놔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검찰의 독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청법 8법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뭐 수사감독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는 건데, 네, 아마 윤석열 청장은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두 차례의 경우가 모두 사실은 사기꾼 내지는 중범죄를 지른 금융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말만 믿고 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비판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내용을 좀 보면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죠. 코바나 컨텐츠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을 지명된 쯤인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후원사 중 상당수가 검찰 수사 뭐 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전시회 후원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된 그 내용에 있는 거예요. 가족비 의혹에 네. 대해서 그 내용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해 전시회는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된 이후로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윤 총장의 부인 뭐 장모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계속 뭐 설명하면서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감 직전에 지금 나임 사건을 수사해온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표명을 하면서 그 검찰 내부 전산망이라고 하나요? 네. 네, 거기에 남겼던 글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그 내부 통신망을 이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김봉현 씨가 1,000억 원대 횡령 사기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본질이고 이 로비 사건은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박지검장은 이 정치권과 언론이 유불리에 따라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어떤 수사를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좀 이번에는 믿어달라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김봉현 씨의 진술에 따라서 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위기. 이걸 좀 비판을 한 걸로 보이고요. 또 박지검장은 최근에 법무부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미흡했다라는 발표를 낸 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네. 또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 박지검장 사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지금 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될 때인데 이런 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했고요. 이 금명간의 후속 인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순철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뭐 물어보면 법조계에서 이 반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총장이 좀 반대되는 인사가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고 좀 요것만 가지고 그 인사만 가지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입장을 밝힌 거는 이 검찰 수사를 좀 신뢰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거죠. 네. 윤석열 총장이 오늘 그 국정감사에서 라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통신 추적이나 계좌 추적 다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라임 부실 수사에 관련해서 중상모략이라는 뭐 대검에서 입장을 냈었는데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말이다라고 이런 했죠. 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굉장한 뭐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고 시청률이 9.9%라서 깜짝 놀랐어요. 시청률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여기서 답변하면서 사람들한테 얼굴은 많이 알렸다.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더 뭐 많이 알리게 됐는데 네. 물론 그 내용적으로는 다들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인지도 면에서는 좀 많이 알리고 플러스가 됐다.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임기는 다 채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방금 들은 속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임기 지켜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또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뭐 임명된 그 임기가 있으니까 그건 채우고 다음 행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기는 채우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2021년인 거죠? 그렇죠. 내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대선이죠. 네. 네. 자, 국정감사 얘기 조금 더 해보면은 이 서울대 국정감사 나경원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이 나왔다고요. 네, 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 이용 또 대학원생의 도움 이렇게 받는 게 가능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나경원 의원 동기인 교수한테 나경원 의원이 전화해가지고 아들이 좀 연구실 쓰고 도움받게 좀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했다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고 뭐 일각에서는 엄마 찬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관련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극단적인 대소이기는 하지만은 그렇죠. 네. 물어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 같고 또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김 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표기된 문제에 대해 뭐 질의도 있었는데 서동영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게 가능한 거냐 묻자 또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은 자신을 이 서울대 국정감사에 불러달라고 했죠. 증언으로 그렇죠. 서서 이 해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좀 추정컨대 지금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이 지역을 둔 이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도 만나고 이랬다 그래요. 같이 밥 먹고 이랬다고 하니까 거의 이제 캠프를 꾸리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의혹을 좀 정리를 해야지만 이 서울시장 출마에 어떤 걸림돌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화제가 됐다고 해야 되나? 논란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이 보도가 됐어요. 네, 국정감사 중에 게임을 하다가 이 사진에 포착이 된 거죠. 이 강 의원이 오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즉 산자위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뭐 치겠습니다. 뭐 다른 뭐 할 말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요. 2017년 10월 25일에도 이 당시에는 그때 국토위였는데 캔디 크러쉬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게 확대광을 봤거든요. 봤더니 캔디 크러쉬더라고요. 그때는. 전 사실 이번에 무슨 게임인지 저도 이번 게임 뭔지 몰랐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훈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사과문 올렸는데요. 뭐 두말할 여지 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반성을 하셔야죠. 그래도 국감장인데 이게 게임을 하시다뇨. 아무리 좀 지루하다고 하더라도 뭘 지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다음 이야기는 이 독감 백신 이야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는 이 독감 백신 접종 중단 여부 이게 도마에 올랐어요. 지금 갑자기 이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완전히 독감 백신 때문이다라고 밝히기는 조금은 이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여야의 질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뭐 70세 이상 일평균 560명이 사망하고 얘기 뭐 그런 걸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정의원 청장도 그렇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독감 백신을 뭐 계속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위험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독감 때문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당도 정부의 생각에 좀 많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 그런 얘기를 좀 했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접종을 좀 중단하고 전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CJ 대한통운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 그리고 대책을 내놨어요. 네. 이 지금 택배 노동자 13명이 숨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례는 21일 새벽 1시에 또 이 39세 강모 씨가 간이 휴게실에서 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뭐 근무 일정 보니까 살인적이더라고요. 18일 오후 2시에 출근을 했다가 19일 정오까지 근무를 했대요. 그러니까 22시간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얼마 못 쉬고 5시간 뒤인 19일 오후 5시에 다시 출근을 해서 결국에는 20일 밤에 쓰러진 겁니다. 아이고. 이 숨진 택배 노동자 13명 중에 6명이 CJ 대한통운 노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실용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대책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은 그 무임금 노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상하차 작업 있잖아요. 분류하는 작업. 여기에 이 회사가 매년 5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서 이 인력을 따로 4,000명을 투입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 택배 기사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선택근무제도 도입을 하고 또 건강검진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주고요. 또 모든 택배 기사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대책이 나와서 다행인데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네. CJ 대한통운에서 이렇게 대책을 만들어서 지키면 다른 데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따라가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너무 드네요.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시 현재 27명,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넘어서 공포감마저 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사망 사례와 예방접종과의 관련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단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제까지 12명 그리고 오늘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시 현재 27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사망자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한 사례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번과 같이 그 독감 접종 후 사망했다고 이제 보건당국에 신고된 사례가 2009년도 이후에는 한 총 2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뭐 작년, 재작년에도 이제 2건 정도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24건은 이제 독감과의 연관성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악화 등이 이제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네. 그 2009년도에 단 한 번 이제 그 독감 접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애가 있었는데 네. 그 경우는 이제 고령의 환자분이었는데 독감 접종 후에 그 밀러 피셔 증후군이라는 신경학적 합병증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계시다가 폐렴이 생겨서 돌아가신 경우라서 이번처럼 독감 접종 후 수일 내에 이렇게 사망이 보고된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뭐 백신 주사를 맞고서는 며칠 내에 갑자기 사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뭐 저희 전례가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게 정말로 이 독감 백신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2009년부터 그러니까 10년간이잖아요. 작년까지면은 25명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 백신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폐렴으로 발전을 해서 그래서 사망을 한 케이스인데. 그중 한 명만 이제 백신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경우인 거고 나머지 24명은 사실은 이게 독감 때문인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것인지 뭔가 좀 불분명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저질환의 악화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독감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1명 정도가 그것도 직접 사인은 아니고 간접적인 흡입성 폐렴이라서 사실 이
지금과 같은 이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하거나 이렇게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사실 처음이죠, 올해가. 지금 보면 이제 부검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지금 70대 접종자 그 고창에서 사망하신 분, 그리고 인천의 10대 고등학생, 이런 경우 지금 사인 미상이나 좀 불분명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독감 때문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 이거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사실 부검을 해서 밝혀낼 수가 있나요? 이제 사실 지금 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독감 접종 후 이제 보통 수일 이내에 사망하셔갖고 이제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독감 백신이 원인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급사의 원인이 되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오셨을 때 사망한 경우도 많고 병원에 오신 이후에 진단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결국 부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부검에서 상당수의 이런 그 사망의 원인들을 이제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부의 부정맥 이런 경우는 또 부검만 갖고도 쉽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1차 부검 결과로 어떤 사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검에 들어가셨다든지 직접 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좀 적절하진 않은 거는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궁금해 좀 여쭤보는 게, 그래서 백신이 만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 기저질환이 악화되고 이런 경우의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백신 접종 이후에는 우리 몸 안에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염증 세포들이 이제 백신을 갖다가 외부인자로 생각해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 자체가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무리가 돼서 악화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독감 백신이 이제 1945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75년간 이제 사용해서 사실 저희 전문가들은 이미 이 독감 백신에 대해서 효과나 안전성, 그다음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데요. 사실 독감에 걸렸고 문제되시는 분이 훨씬 많지, 백신 접종 이후에 이런 그런 것들이 악화되는 이런 것들을 별로 경험해보질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번에 이제 좀 더 자세히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나필락시스 쇼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대충 제가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그 독감 접종 후의 부작용은 이미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접종 부위가 붓고 통증은 이런 경미한 부작용은 굉장히 흔하고요. 생각보다 발열, 근육통, 몸살 기운 이런 전신적 부작용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독감 접종 후에 정말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합병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접종 직후에 보통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거든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럽고 발진 생기고 얼굴 붓고 호흡 곤란해지고, 이건 사실 그냥 의료진이 보면 바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그래서 접종 후에 이제 머물러 계시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조치를 받으면 바로 또 소생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지금 아까 한 분 이제 인정되신 분이 이제 밀러피셔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길랭바레나 밀러피셔 같이 우리 몸에서 항체가 형성된 이후에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그 신경을 공격하는 이런 신경합병 합병증도 또 위중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항체가 생긴 이유이기 때문에 최소 수일에서 수주가 생긴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는 접종 직후 최소 몇 시간, 또 보통 30분 이내 또는 수일에서 수주가 지난 다음에 생기는 그런 합병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만들지, 접종 후에 이렇게 2-3일 만에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중증 합병증 자체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실 좀 당황하는 부분들이고, 이게 정말로 진짜 맞느냐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맞자마자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분 아니면 1시간 내에 알아볼 수 있고, 아니면은 시간이 좀 더 훨씬 더 많이 지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건데, 지금처럼 하루 만에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전례가 없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네.
자, 어쨌든 방역 당국이 지금 뭐 백신과 이 사망 직접적인 연관성 혹은 인과성은 아직 없다. 그리고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사망자 소식이 들려오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네. 과거와 달리 이제 올해 만들어진 백신이 이제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안전성을 일차적으로는 규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그 감염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독감 접종을 이제 이렇게 우려하시고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독감 같은 경우는요, 그 많게는 성인에서도 한 5에서 10%, 소아는 20-30%가 매년 감염이 되거든요. WHO에 따르면. 네네. 근데 이런 고령, 소아, 임산부 이런 독감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그 독감 걸린 후 증상도 심하고 세균성 폐렴 합병증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네네. 보통 독감 사망률을 최대한 0.1%로 보거든요. 국내에서도 매년 3,000명 정도가 사실 독감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독감 접종을 안 하셔서 이런 분들이 독감에 걸려서 사망하시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지금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직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이 독감 부작용 때문을 걱정해서 접종을 안 했다가 사망하게 되시는 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도 이렇게 쉽사리 독감 접종 중단이 이런 것들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확한 그런 상황들, 안전성들에 대한 것들을 잘 확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망하신 분들이 대체로 고령자이시고 그리고 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굉장히 경미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유가족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면 사실 이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올해 새로 만들어진 백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몇 종류나 되나요? 올해 생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아니라 이제 네. 백신은 매년 이 균주가 유행 균주가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생산을 합니다. 아하, 네. 매년 새롭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걸 쓸 수는 없고요. 근데 네. 각 생산할 때마다 이제 회사들도 달라지고 뭐 이런저런 유통 과정도 달라지고 하면서 이제 올해 또 문제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이 백신이 이제 제대로 생산이 됐는지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이것이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이 백신들이 문제 여지가 없는지를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근데 특별한 증거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백신과 사망과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사실 접종 미루고 좀 경과 보셔도 되겠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접종이 늦어졌을 때 지금 보통 독감이 11월 중순에서 4월까지 유행을 하는데 네. 접종 후 2주는 지나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최적의 시기가 10월이 지나기 전에 맞으시는 게 최적의 시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좀 뭐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네. 우려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 근데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 네, 올해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트윈데믹 이야기가 나오면서 백신을 근데 독감 백신을 맞겠다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특히 이제 그래서 그런지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지금 뭐 청취자 문자 중에는 백신이 없어서 지금 아이 접종을 못 하고 오셨다라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백신이 이제 생산이 된 이후에 이제 배분이 돼서 네. 이게 어찌 보면 그 시간을 좀 충분히 두고 이렇게 분산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중간에 유통 과정 문제로 해서 2주 정도 이렇게 접종을 못하는 시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딱 접종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종을 하려다 보니까 그 각 기관별로 12세 미만은 의료기관에서 개별로 백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가 원활치 않은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루에 의사 한 명당 100명 이상을 접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접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러면서 그 백신 수급상에 이제 부족하다기보다는 불균형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그 여러 문제들이 이제 좀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또 이제 몰리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의견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약하신 분들은 맞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저도 접종을 했고 네네. 가족도 접종을 했지만 이런 이제 고령, 소아, 임산부 이런 분들은 이제 독감에 걸리게 됐을 때 세균성 폐렴 합병도 많이 되고 입원도 많이 하고 사망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다가 너무 접종이 늦어질까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네네. 일단 이제 정부 당국의 발표를 보면서 고위험군은 좀 적극적으로 접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닌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염내과 전문의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클릭 핫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브닝 쇼에 공인된 조각남, 네,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누가 공인하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했어요. 네, 전민기입니다. 한 6명 돼요. 우리가 네,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은 오늘은 또 조각남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 조주빈, 그러니까 박사방 운영자죠. 네. 이 조주빈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얼마 네. 나왔습니까? 무기징역을 무기징역. 구형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 구형했고요. 검찰이 구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범죄 집단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또 고려돼야 되고 이런 환경을 위한 책임까지 조 씨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고요. 조주빈은 울먹이면서 이제 최후 진술했는데 피해자와 사회에 대해서 좀 사과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고 아버님 인터뷰 보니까 좀 잘못한 건 맞지만 형이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물론 이거를 용서해줄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마녀 사냥식의 여론은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조 씨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죠. 여성들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이 텔레그램 박사방 통해서 판매 유포한 혐의로 4월에 구속 기소가 됐었고 그다음에 범죄단체 조직해서 방대한 분량의 또 이 성착취물 제작 유포했다라고 보고서 범죄단체 조직 혐의 올해 6월에 추가 기소가 됐었는데 오늘 이런 검찰의 구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사실 구속이 됐을 때 방송에 얼굴이 나왔을 때는 꽤 좀 이렇게 당당한 척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조금 달라진 모습이기는 하네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 또 탄원서를 통해서 엄벌을 촉구했다. 사실 뭐 이 기억만 하면은 정말 평생 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기억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처음에 그런 태도들이 더 피해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화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하는 얘기 보니까 잊을 수 없는 피해 안고 살아가야 된다. 피해자들은 평생 그러면서 그렇죠. 엄벌 촉구했고요. 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탄원서에 한동안 이제 조 씨가 매일 법원에 반성문 제출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갔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조 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갚아나가고 싶다라고 반성문 쓴 거 보고서 소름 끼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헛웃음이 났다.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강한 처벌 이야기했고 다른 피해자도 그 조 씨나 공범들이 2000년형을 받아서 이걸 본보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 댓글들 반응 보니까 어쨌든 검찰의 구형이잖아요. 선고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반응들이 사실은 가장 많았고 미국 같은 경우 이러면 종신형이다라는 이야기들로 뭐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신형이 아니더라도 뭐 한 200년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미국 같으면은.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김철민 씨 지금 말기 암 투병 중인데 한때 그
동물용 구충제를 먹는다. 그래서 좀 호전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관심 많이 네. 받았고 사실은 같은 암으로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도 거기에 좀 희망을 갖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 개그맨 김철민 씨가 영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난해 8월 폐암 말기 판정 받고 원래는 이제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직접 등장할 계획이었는데 좀 컨디션 같은 거 고려해서 영상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펜벤다졸이죠. 구충제를 네네. 먹었는데 초기에는 이제 좀 좋아졌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대한암학회가 사실은 이 복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 선인장 가루액,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이런 수십 가지 대체요법 제안 받았고 환자들은 사실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고 해도 자신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복용했다가 낭패를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 특히 이제 암을 앓고 있고 그리고 말기다 그러면 정말 절박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확고하게 좀 잘 얘기를 해주시면 참 맞아요. 좋겠다라고들 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말려줄 네네. 전문의하고 매주 좀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이렇게 표준 치료 외에 여러 대처요법 효과에 관한 판단, 부작용 이런 게 오롯이 환자들의 지금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좀 그 시스템 안으로 좀 들여오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능우 복지부 장관도 이런 대체요법에 대한 공적 연구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 아까 드린 대로 대체요법을 좀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매일 상담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본인도 생각한다. 어떻게 강구해야 할지는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시스템 꼭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타이어 얘기예요? 맞아요. 이 타이어? 뭐냐면은 타이어를 고치러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어 전문업체 타이어뱅크인데 네네. 광주의 한 그 가맹점에서 이 한 사람이 타이어를 좀 교환해 달라고 네네. 하고서 다 됐다고 해서 갔더니 휠이 망가졌다고 함께 가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꼭 가라라. 네. 그래서 이상하지만 그냥 일단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뭔가 좀 의심스러워서 블랙박스를 돌려봤더니 본인의 타이어를 빼가지고 그 휠을 네. 망가뜨리는 장면을 일부러? 그렇죠.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오. 실제로 영상에 보면은 타이어 휠에 스패너 이렇게 긴 네. 예전에 이제 빠로라고 했는데 뭐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예,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휠을 고장내는 아이고.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뱅크 측에서는 가맹점 사업주가 이거를 훼손한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가맹 계약 해지하고 피해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지점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글들이 올라오기 네네. 시작했는데 과거에 나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 같다 이런 제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네티즌도 자동차 휠이 손상된 사진 올리면서 저도 당했습니다. 올해 6월 아이고. 현재 이슈된 부분 똑같은 판정받고 부들부들하고 있다 하면서 나도 소송까지 가겠다 이렇게 분통 터뜨렸고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고발글도 이어졌는데 네.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타이어뱅크에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 9년째 해당 업무하고 있다는 네티즌이 일단 차를 그 리프트라고 하죠. 네, 밑에 이렇게 보는 올리는 거. 그걸 무조건 올리고 한 사람이 점검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무실로 데려가서 상담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점검하는 척하면서 멀쩡한 타이어에 또 구멍을 내기도 했고요. 어머. 휠에 망치질해서 휘게하고 타이어가 닳아서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이걸 이제 갈게 만들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건 워낙 좀 전문 분야이기 그렇죠. 때문에 엔진 연 다음에 뭐 어디 안 좋아요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죠, 대충. 저도 이런 거 좀 의심하고 좀 네. 믿을 만한 곳 찾으려고 늘 노력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네요. 그렇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사업하는 예. 곳에서. 네, 지금까지 클릭 핫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 대선 ABC 시간입니다. 요새 미국 정치 공부를 하시느라고 본업인 개그를 뒷전을 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분입니다. MC 장원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박사의 수제자가 되고픈 남자, 개그보단 미크 공부가 시급한 남자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제가 요즘 미국 공부를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미국 대선이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치러질 우리나라 그 보궐선거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가까워요? 네. 이게 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제가 뭔가 우편투표에 참가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뭔가 이렇게 국제우편이라도 보내야 되나 이름을 써서 누구라도 조 바이든이든 뭐 트럼프든 써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미국 정치에 미국 정치와 미국 대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이나 TBS 앱을 통해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 질문 주셨는데 뭐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고른 질문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1325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투표 표기를 도장으로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게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메릴랜드 주지사인 레리 호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사위라고 해야 되나요? 사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이 키트 진단 키트를 사간 주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분이 우편 투표용지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썼다고 밝혔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공화당 주지사인데 네. 이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했던 게 공화당인데 같은 공화당 후보를 안 찍고 로널드 레이건도 공화당 대통령이긴 했지만 네네.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름을 썼을까랑 이름을 썼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더라고요. 도장을 찍었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주마다 사실 다르거든요. 투표 용지 같은 건 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딱 이제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있지만 미국은 이제 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마다 투표 용지 생긴 것도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2000년도에 문제가 됐었던 버터플라이 밸럿이라고 그건 이렇게 기계식으로 이렇게 딱 찍고 막 이러는 거예요. 척척하면 이렇게 구멍 뻥 뚫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다 다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보고 찾아봤어요. 그럼 메릴랜드의 투표용지는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제 대체로 뭐 비슷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랄까 동그란 거 이렇게 있으면 우리 옛날 시험 볼 때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까맣게. OMR 카드. 네, OMR 카드 같이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색칠을 해서 보내는데 이제 그게 있어요. 옵셔널 라이트 인 해서 이제 이름을 쓰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옵셔널 라이트 인. 그러니까 써서 이제 보낸다. 지금 저희 이제 TBS FM 유튜브 들어오시면 투표용지 저희가 올려놨어요. 저희가 찾아갖고서는 보여드리려고 청취자분들 보여드리려고 올려놨는데 이제 거기다가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자기가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앤드 펜스 그리고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조 바이든 앤 카멜라 해리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를 안 칠하고 거기 동그라미에다가 자기는 라이딩 옵션에다가 로널드 레이건 썼다. 후보자 란에 없으니 새로 이름을 써서 넣었다 이 얘기였군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 이미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그걸 썼다는 거는 나는 공화당이지만 트럼프는 못 찍겠고 그렇다고 뭐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고 주지사가 그래서 그냥 나는 레이건을 썼다. 모르죠 뭐 진짜 그렇게 썼는지는 비밀 투표니까 그런 거죠. 이게 또 하나 시작하자마자 하나 배우네요. 그런데 이 옵셔널 라이트 인을 외우려고 제가 한글로 적어놓은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네요. 갑자기.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 보내주신 1325님께는 쌀쌀한 이 가을날에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개그는 있고 정치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MC 장원의 미 대선 ABC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 대선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나올 날도 2주도 안 남은 건가요? 그 후에도 계속 나오시면 안 돼요? 재밌는데 이거? 그런가요? 네, 좀 강력하게 좀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브닝 쇼에서 이제 미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좀 공부하면서 국제면 기사를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러스트벨트, 선벨트 같은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여쭤보려고 제가 이걸 들고 왔는데 일단 이 벨트가
네네. 무슨 뜻인지 저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뭐 그린벨트 네네. 기억이 나고 낙동강 벨트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우리가 뭐 기후대라든지 뭐 네. 시간대 이런 거 많이 쓸 때 벨트 이렇게 쓰듯이 네. 이제 그 앞에다가 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어지는 지역의 어떤 특징을 붙인 거죠. 그래서 러스트 벨트, 뭐 썬벨트, 바이블 벨트 뭐 이런 식으로 붙인 거고. 네. 사실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러스트 벨트죠. 아, 한국에 그렇군요. 많이 알려진 게. 그러니까 뭐 동일한 특징을 좀 갖고 있는 지역들을 묶는 네. 단어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러스트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제 오하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펜실베니아의 뭐 북서부라든지 네. 뭐 그리고 뭐 미시간, 뭐 위스콘신, 뭐 서쪽, 네. 동쪽이라든지 이렇게 네. 해서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예전에 되게 좀 잘 나가는 데였어요. 오하이오 네. 같은 데가 바로 이제 호수도 이리오랑 이어지는 호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운송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의 어떤 심장 같은 역할을 처음엔 했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일본이 막 치고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점 쇠락을 하고 뭐 철강도 그렇고 다 쇠락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세계 시총 미국 시총 1위부터 5위 따지면은 전부 다 그런 IT 기업이잖아요. 네.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데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여기는 쇠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러스트가 녹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쇠가 이렇게 딱 네. 녹슨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러스트 벨트라고 그 지역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안 좋은 별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쇠락한 산업지대, 그렇죠. 산업지역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군요. 네네네. 알겠군요. 알겠군요. 뭡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미국 공부하느라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러스트 벨트 외에도 여러 가지 벨트가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썬벨트. 썬벨트. 저는 개인적으로는 썬벨트가 이제 앞으로 미국 정책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요거 제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네. 선이니까 태양. 그렇죠. 태양이니까 좀 뭔가 따뜻한 느낌인데요. 따뜻하죠. 예. 따뜻하니까 예. 남쪽 나라. 따뜻한 남쪽 나라, 남쪽 예. 지역. 남쪽 지역. 텍사스 들어가죠. 뭐 아리조나. 근데 전체 뭐 그러니까 남쪽을 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일컫기는 하는데 네. 이제 주로 관심을 두고 보는 데는 사실은 뭐 텍사스라든지 뭐 아리조나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봐요. 왜냐면은 거기가 원래는 굉장히 공화당 지역이에요. 네. 텍사스도 그렇고 뭐 아리조나도 그렇고 근데 캘리포니아에 뭐 세금도 비싸고 그리고 기업 규제도 많고 네. 노조도 좀 강하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이제 이런 식의 인구 이동이 정치 지형을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렇겠군요. 또 캘리포니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또 민주당스러운 곳이고 유색인종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 아리조나, 텍사스 이런 지역들이 점점 약간 민주당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소식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선거 그리고 네. 이쪽엔 또 히스패닉계가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네네. 앞으로의 선거에는 이 썬벨트의 변화가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제 기억에는 80년대 이후엔 계속 공화당만 찍었어요. 대통령 네네. 선거에서. 근데 이번에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 썬벨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비교를 좀 하자면 뭐 충청이나 경기권이랑 좀 비슷한 느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이렇게 응용이 좀 되네요, 제가.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젤로벨트는 뭔가요? 젤로벨트는 네. 약간 별명인데 네. 저기 유타 쪽이에요. 네. 유타.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모르몬교들이 많이 살죠. 네. 근데 이분들이 그 젤로라고 그 네네. 미국의 그 푸딩 같은 거 혹은 젤로 같은 거 이렇게 슈퍼마켓 가면 팔아요. 네네.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 그래서 그냥 거기를 그 교도분들이.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잘 팔린다 해서 젤로벨트라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음식으로 뭔가 특성을 잡아서 먹는 네. 거는 아무래도 좀 그 폄하의 표현이 될 수 있으니.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쓰지 않는 게 좋겠군요, 네, 이 표현은. 근데 좋아한대요, 그거를. 맛있어요, 근데 젤로. 저도 아. 좋아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런 게 또 있었군요. 예. 참 이 코너는 참 배워가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예. 그 미국이 대표적인 또 다인종 국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역에 따라 인종 구성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그러니까 남부에서 예전에 사실 그 1차 세계대전 즈음에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옮겨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동북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갔고 워낙에 거기 차별이 또 심해서 살기 힘드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뭐 2060년쯤 되면은 뭐 25% 이상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스패닉도 다 같은 히스패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멕시코라든지 텍사스 네. 이런 그러니까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 있는 히스패닉들은 네. 주로 멕시코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고 네. 뉴욕 같은 데도 되게 많아요. 네. 히스패닉들이. 제니퍼 네. 로페즈 같은 경우. 아, 제일로. 제일로. 예, 저 좋아합니다. 예. 네. 팬입니다. 제일로는 저도 너무 멋져요. 근데 네, 제일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케이스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뉴욕 쪽은. 네. 그리고 이 플로리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가 있었어요. 그 약간 막 콩가 하면서 노래 부르는 예. 그분들은 이제 쿠바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역적으로 큐바에서 난민들이 그쪽으로 건너서 플로리다에 와서 정치 성향도 달라요. 그래서 네. 플로리다의 그 히스패닉이라고 네. 하는 그 큐바 난민들은 사실 공화당이 많아요. 나머지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있는 히스패닉들은 주로 민주당을 찍는 편이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벨트라는 단어를 위주로 좀 공부를 진행해 봤는데 오늘도 참 많은 걸 배워갑니다. 제가 이 벨트 표현을 좀 배우면서 우리 김지윤 박사와 저는 어떤 벨트로 묶일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스마트 벨트. 스마트 벨트? 아, 좋아요. 네. 스마트폰 쓰고 있으니까요, 둘 다. 네. 아, 지금 질문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엘란뎀님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 네. 영주권자도 투표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시민권만 갖죠. 네. 이분께도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외가 많이 느끼시겠네요. 시민권자는 갖죠. 시민권자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걸 배웠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더 궁금한 거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우리 MC 장원인과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경제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을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 또 미국 대선 얘기를 또 하네요.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리지 말고 네. 왜냐면은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게 돌려요. 확답을 안 해주고. 그렇죠. 네, 자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좋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안 그래도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도란프. 네. 저는 바이든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흥묘 백묘. 흥모백묘? 네, 뭐 트럼프면 어떻고 바이든이면 어떻겠어요. 우리 국익에 어느 쪽에 더 도움이 되느냐. 트럼프가 왜 도움이 되느냐는 뭐 구체적으로 차후에 말씀드리겠으나 바이든이 된다고 꼭 불확실성이 거친다거나 한국에 유리한 경제 활동이 조성된다거나 세계적인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나마 저는 알던 사람, 늘 구간이 명관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왜 바이든?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미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바이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낙장불입입니다. 네. 논리는 어쨌든 불확실성인데 네. 불확실성이 누가 더 클까요? 기본적으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게 형성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했는데 네. 대선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유지될까가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형국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 그냥 미국 아니면 다른 나라는 다 싫은 거예요. 약간 컨셉이 방위비 분담하라고 그러고 영국하고도 싸우고 뭐 유럽하고도 싸우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게요. 2021년 그 경제 전망책을 막 냈는데 네. 그 책의 제 중요한 그 글로벌 경제 이슈 하나로 리쇼링 전쟁. 리쇼링. 2021년은 리쇼링 전쟁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어요. 트럼프가. 네네.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다시 올리겠다. 25를 네. 28.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쇼링 정책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리쇼링 그런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경제를 좀 움직일 텐데 이런 면에서 조금 바이든이 대하기가 수월하다. 네, 그런 면에서 네,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갑자기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선거지만 의회 선거를 봐야 된다. 상하원을 동시에 네. 뽑으니까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하원은 가져갈 거고 사실상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상원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백악관과 어떤 조합이 있느냐 네. 트럼프와 민주당 상원인지 아니면은 바이든과 민주당 상원 혹은 트럼프와 공화당 상원인지 바이든과 공화당 상원인지 요게 사실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가지 경우의 수 모두 굉장한 혼란이 예상이 그쵸. 되네요. 의회가 밀고자 하는 경제정책과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이 완전히 안 맞는 상황이 그쵸. 되면 정말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서 내세운 주요 공약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통화정책에서는 무조건 돈 푸는 건 맞아요. 양쪽 다 맞는데 그쵸. 저금리 정책으로 꾸준히 가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추가로 풀라고 얘기를 하겠고 바이든이 된다고 치면 지금 인프라 투자 같은 걸 대규모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국내에도 우리도 영향을 좀 영향을 하겠죠?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 정책을 바이든은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의 최고소득세율 구간도 올리겠다는 건데 트럼프는 무조건 텍스컷이죠. 추가 감세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현재의 세율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앞서서 김 실장님 말씀하신 아메리카 퍼스트가 바이든이라고 해서 다를 거냐. 저는 그 부분에 좀 고민이 있는 게 트럼프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의 경제정책도 보면 바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제조업 부흥 정책을 펴겠다. 제조업 공급망 확충에 4년 동안 7천억 불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되든 B가 되든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겠다. 다만 환경정책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한국의 기회가 조금 있을 것이나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거냐. 미국 대통령이 미국 그러니까 미국 위하겠죠. 아메리카 대통령은 아메리카 챙기는 거고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우리 챙기는 거고 다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중국하고 또 갑자기 친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명성을 강요하는 의회의 분위기, 뭐 조야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한국은 유탄을 맞아서 오히려 미중이냐, 미중 사이에서 이제 한미냐, 한중이냐 선택을 더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은 약간 대결 구도로 딱 가는 게 재밌는데요.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적인 정책 그거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첫 번째겠죠. 같은 2조 달러를 쓴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요 어디다 쓰냐면 송유관을 엄청나게 건설해요. 그리고 석유 시추를 더 해요. 네. 석유화학 발전하고요. 그러니까 환경은 상관없는 거예요. 신경 안 써요. 근데 바이든은 첫째가 바로 녹색 성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생에너지 산업 엄청나게 키워요. 그럼 이런 것들이 살짝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하고 맞아떨어져요.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인데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뉴딜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린 뉴딜 아닙니까? 근데 그린 뉴딜 사업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을 때 신재생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이 어떠냐면요. 아마 놀라실 텐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량의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10%가 안 되거든요. 네. 미국이 2035년까지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냐면 바이든이 공약으로 100%입니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보급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태양광 패널 수출이라든가 또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뭐 미터기, 다양한 뭐 ESS라든가 이런 분야가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의 대상인데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또 열리는 거고 또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디지털 산업 엄청 중국을 제재하고 반도체 산업 소용돌이 일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디지털 사업하고 걸림돌이 돼요. 그런 면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이끌고 또 그린 뉴딜 사업을 또 촉진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방향하고 그나마 맞아떨어진다. 뭐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네요. 글쎄,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환경 정책이 두 대선 후보가 극명하게 입장이 갈린 부분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원유 시추할 수 있게 나대지를 더 넓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바이든의 경우에는 그린 뉴딜 한국이 가고자 하는 그 길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내연기관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는 과정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좀 더 높아지니까. 그렇죠. 기준이 그렇죠. 높아지고 우리가 전기차 분야에서는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일본 차 중에 제가 뭐 차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캘리포니아 지역 가면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자동차로 디자인 월스트상을 받은 그 차이기도 한데 그런 차들이 이미 전기차에 그 저가 시장은 장악을 하고 있고 하이엔드 시장은 뭐 테슬라 등이 이미 그 장악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차가 팔릴 가능성이 있느냐. 이 오히려 시장 볼륨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태양광 패널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패널 이제 거의 100% 국내에서도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산 패널이 수율이 높고 괜찮은데 이게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다 줄도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을 했던 한국의 어떤 기업도 나는 그 투자를 이제 와서는 후회한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그린 녹색 성장이 꼭 우리에게 기회만 될 것이냐 이건 모르겠고 우리가 아직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그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동맹이면은 그 어떤 식구라는 걸 인증해야지 이런 압박이 더 어느 쪽이든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바이든은 트럼프는 선명하던데 당신은 좀 희미해라는 조야의 공격이 있으면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동맹국들과의 더 결연한 동맹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이든이 오히려 그런 그 어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명성 강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동맹 취급을 안 해줬죠. 네, 동맹국은 너나 먹어라. 뭐 약간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언제 친구라더니 뒤로든 청구서 내밀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이었죠. 방위분담금도 이렇게 사실 말도 안 되게 불러놓고 그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선 사실은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을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관계를 좀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 5배 얘기는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예, 일단 지금 말씀 나눴던 어떤 산업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미중 무역 분쟁 컨셉에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냥 중국한테 높은 관세 때리면서 중국 제품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같이 싸잡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방국들하고 협력 관계, 공조 체제를 열심히 구축해 가지고 중국의 뭐 환경 문제라든가 산업 보조금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우방국들하고 협력 체제를 구하면서 공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강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어떤 혼란을 줄까 이건데 다만 지금 트럼프가 있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계속 좀 말만 멋있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의 전략을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중국도 우리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다 약간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왔는데 바이든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정확히 줄을 서야죠. 맞습니다. 네. 정확히 줄을 서야 되고 그럴 경우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까? 우리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 사드 보복. 그 사드 보복 사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줄을 서는 순간 어떤 보복이 또 이루어질까? 특히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한 26% 정도 되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1위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 물량이라든가 경제적인 협력 관계, 홍콩까지 더하면 3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인 국가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있긴 하거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하고 전부 함께 압박을 하자 중국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1대1로 붙었을 때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럿이 함께 붙는다 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좀 압박을 받고 사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USMCA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뭐 각계 붙으면은 잽도 안 되는데 어찌 됐든 나프타에서 그렇게 많이 자기들이 손해가 안 보는 방향으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끌어낸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도 중국을 맞대응할 때는 이제 특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을 끌어들여야 된다. 네. 요새는 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EPN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사실 뭐 또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한테 정말 수출도 그렇지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통화 정책이잖아요. 네, 이 통화 정책은 어떨지 좀 궁금해요. 네. 뭐 당분간은 누가 됐든 재정 정책은 확장적으로 가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다 해서 혹은 또 추가로 어떤 여러 가지 뭐 산업 시설의 개비가 필요하다. 메이드 인 USA 정책을 펴겠다는 것 역시 바이든의 공약이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돈이 확 풀리겠죠. 그러면 시중에 물가가 오를 거고 돈을 좀 걷어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임하게 된다 하면 당분간 금리 인상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증시를 통해 본인의 치적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증시의 장세를 여기다 고춧가루를 뿌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에게도 일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으나 반면에 여러 가지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 금리를 조기에 올려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예열이 덜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친 금리차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금리는 대통령이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가 남이가 정부 1심 동체설 이런 거 있잖아요. 1심 동체설. 알고 봤더니 연준이랑 한 몸이더라.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모든 나라가 이야기를 하지만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사실 샴쌍둥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정부에서 머리통을 딱 잡고 같은 곳을 봐야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수밖에. 종종 있는데 이런 통화 정책에서도 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앞서서 그 미중 관계가 저는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바이든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 마음속에 대통령 정한 거 아니에요?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관세 장벽이 확 낮아질 것 같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미 관계냐 한중 관계냐 이 선택을 강요받는 그 시점이 좀 당겨질 것 같은데 중국은 어차피 탈한국하면서 자력갱생하는 방향으로 원래 가고 있었고 미국을 등진다는 건 사실 미국만 등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범서방권 전체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뭐 2021년 경제전망 책 냈으니까 금리 어떻게 될 건지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어떤 정부가 등장하느냐에 상관없이 지금과 같은 낮은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소위 SNS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파월하고 소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파월한테 막 욕하면서 금리 더 내려라. 그러니까 금리 인하론자죠. 굉장히 강한 무조건 경기 부양이니까 1번도 2번도 3번도 무조건 경기 부양이니까 이렇게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금리 인하를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파월도 이미 현재 트럼프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현재 미국 경제를 당연히 판단해 보면 객관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로서 판단해 보면 도저히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21년까지도.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22년까지도 낮은 금리가 유지될 거로 보고 있어요.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금과 같은 미국의 낮은 금리가 있었는데 그 낮은 금리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지했어요. 네.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그렇죠. quantitative ease 1, 2, 3 이렇게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라는 것이 어제 올리고 오늘 내리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탠스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이런 스탠스는 말 그대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스탠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상당 기간 21년, 22년까지 갈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롬 파월이 이미 발표를 했죠. 되게 한 2달 전인가 굉장히 컸던 이슈가 있었죠. 네네. AIT라는 그랬죠. 평균 물가 상승률 제도를 도입해서 물가가 상승할지라도 상승을 용인하겠다.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다 취했기 때문에 뭐 당분간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이 될지라도 금리 인상은 어렵겠다. 지금 현재 경제 여건이 그러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갔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긴 또 코로나 백신인데요. 네.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백신 개발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가 이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개발 중인데. 네. 이 백신 3상의 임상 시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한 명이 사망했어요. 이게 브라질 부작용인가요? 네, 지금 브라질에서도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브라질 보건부가 19일에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받았고 지금 정확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임상 시험은 예정대로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옥스퍼드 측도 계속 한다고 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분에 대한 얘기가 살짝 엇갈리는 게 로이터 통신은 이분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분이라면 시험이 중단됐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백신이 아니라 플라시보라고 가짜 약을 투약받은 분이다. 왜냐하면 백신의 안정성을 보려면 가짜 약을 투여받은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백신을 맞은 게 아니라 가짜 플라시보를 맞고 사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NN 브라질은 이 사망자가 28세 남성인데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브라질의 보건부 산하에 있는 국가위생감시국은 의료 기밀에 해당이 된다라면서 정확한 얘기를 지금 확인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정확한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그 종류의 그 실험군이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뭐 임상 시험을 계속할지 말지는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상파울루 대학도 지금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무관한 독립적인 위원회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서 지금 임상 시험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을 시험을 한다, 혹은 백신을 시험을 한다 그랬을 때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알려주지 않죠. 알려주지 않고 그냥 비밀로 해갖고 그래야지 이제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맞은 그룹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안 맞은 그룹에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질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워낙에 또 굉장히 진보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동성애 커플도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서 약간 좀 파장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로마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가 이제 상영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도 주님의 자녀로 가족이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누구도 성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쳐지거나 비참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성결합법을 마련하는 게 이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한 내용이 이 다큐멘터리에 지금 담겨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이번이 것 처음이죠. 같은데. 네. 2013년에 즉위를 한 이후에 네네네. 이 동성결합법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왜 아르헨티나에서 대주교를 지내다가 맞아요. 교황이 되신 거잖아요. 그때도 동성 간 결혼을 지지하진 않았지만 동성결합에 대해서는 지지를 한다. 이런 뜻을 밝힌 적이 있지만 교황에 즉위한 뒤로는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동성결합법이라는 게 그 동성 결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 미국의 일부 주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동성 간 결합을 해도 이성 간의 결혼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것을 바로 교황이 지지한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가톨릭교리랑은 또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톨릭 교계 내에서 앞으로 교황의 발언을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언급이 나오자마자 교회 안팎에서는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한 가톨릭의 역사적인 방향 전환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교황이 교회의 오랜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워낙에 또 네. 뭐랄까요 소수나 네. 예, 약자나 네.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보살피고 이런 그렇죠. 표현을 많이 해와서 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생각나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 처음에 됐을 때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탱고를 그렇게 잘 추신대요. 네, 탱고가 예전에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난잡하고 네. 그런 춤이라고 그렇죠. 막 금지하고 막 네, 이랬었거든요. 괜히 혼자 궁금해 그때도 추셨을까 젊을 때인데 그때 춥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네. 참 많이 변하고 있네요 세상에. 그렇죠. 네. 교황 한 분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귀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든 후보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이제 살해하겠다라고 협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네. 제임스 데일 리드라는 남성인데요. 4일에 고향이 메릴랜드입니다. 프레더릭이라는 곳에서 이 바이든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표지판 같은 거를 왜 집마다 걸곤 하잖아요. 그 부착된 한 집에 접근을 해서 손편지를 남긴 거예요. 여기 협박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네. 바이든 후보를 구타해서 사망하게 하고 권총으로 해리스 후보를 쏘아버리겠다. 어우, 끔찍한 말. 그리고 뭐 여성인 해리스 후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겠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두 후보만 그렇게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이 후보의 지지자들도 내가 표적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편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표지판 주소와 주택 목록을 이미 내가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담긴 편지를 두고 가는 게 CCTV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검거가 된 건데 13일에 첫 번째 조사에서는 난 그런 적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15일에 이제 수사 당국이 지문하고 필적을 제시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내가 한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게는 주요 선거 후보자를 협박했다는 연방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법에 따라서 유권자 네네. 협박, 집단 폭력 위협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되니까 아마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미시간 주지사인 그리첸 위트머. 그렇습니다. 이 그리첸 위트머도 뭐 납치해서 뭐 살해하려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연방 수사국이 먼저 간파해서 한 적도 있고 랠프 노던 버지니아 주지사에 대한 납치 음모도 있었는데 네네. 역시 백인 극우주의자들이요. 이 사람들도 체포가 됐는데 휘트머 주지사, 노덤 주지사 다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한마디를 좀 해줘야지 될 것 같은데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네, 절대 하겠습니까? 오히려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하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런 피해가죠. 사람들을 비난하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극성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게 우편 투표인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어서 한 4천만 명 정도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편 투표,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를 투표를 방해하라고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괜히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위협을 느껴서 가서 투표를 하러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경찰관이 트럼프 2020 뭐 이런 배지를 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찰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근데 문제는 이런 투표를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혐의를 지금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치 않아서 이게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유난히 이게 문제가 될 거란 얘기가 네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더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 뉴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킴 시네마 네, 매주 목요일 한 편의 영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나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스웨터가 상당히 잘 어울리시네요. 스웨터 잘 어울리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TBS FM 들어오시면 스웨터가 잘 어울리는 남자 썬킴 교수님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SNS 관련된 영화라고요. SNS 관련된 영화인데 지난 2014년도 여러분 뭐 그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다 알게 되신 변요한 배우. 네네. 그 변요한 배우의 정말 어렸을 때, 앳됐을 때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소셜 포비아 우리나라 영화 준비했습니다. 2014년도니까 6년 된 영화네요. 6년 된 영화군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그 영화 시작이 이거로 시작을 해요. 탈영을 한 한 병사가 네. 이 한 여관에서 자살을 한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장면에서 이제 많은 이제 군필자들이 네네. 추모에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해요. 뭐 정말 안 됐다. 헬조선 뭐. 이런 가운데 여성 그 네티즌으로 추정되는 레나라는 유저가 악플을 달기 시작하거든요. 뭐 잘 죽었다 등등등등. 아이고. 여기 이제 군필자 네티즌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잡으러 가자. 그 소위 말해서 현피를 뜯어가는 거죠. 네네.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지웅이랑 그 용민이라고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 노량진 학생 2명도 따라가거든요. 근데 딱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댓글을 달던 그 레나라는 여성 네티즌이 목을 매 자살하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 누가 봐도 자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띵동 띵동 띵동. 딱 거기 도착한 그 현피 원정대들이 느낀 게 뭐냐면 세탁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그래서 진범을 찾아보자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진범을 찾는 과정에서 진범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그 현피 원정대의 그 용민이라는 친구가 진범으로 지목이 돼요. 억울한 거죠, 자기는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 시작되면서 난 아니다. 난 진범이 아니다. 네가 맞잖아.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아니다 하면서 용민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예? 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잘 끊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이버상에서의 어떤 악플로 시작이 되어서 이게 이제 실제 현실 세계로 와서 그게 결국에는 뭐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게. 그 방금 말씀드렸던 현피라는 게 이제 그 현실에서 그 롤 하세요, 우리 박사님? 저는 안 해요. 예전 스타도 안 하시고. 스타는 예전에 조금 제가 게임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못하니까는 특히 이제 요새는 게임을 전부 다 풀로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민폐 캐릭터라 갖고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멘탈이 약하시면 안 하시는 게 낫네요. 네. 악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 맞나? 그러니까. 근데 그 집단으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쟤를 약간 손 좀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트롤링을 걸어요, 일단요. 트롤링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어선 뒤에 그 이제 먹이를 달아놓고 이제 그 생선들을 유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찍은 친구가 나한테 욕설을 하고 뭐 어떻게 반발하게 유도를 해요. 네네. 근데 욕설을 하면은 와르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도 열이 받아가지고 트롤링에 걸려가지고 너희들 다 한번 나랑 실제 상황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옥상으로 올라와 뭐 이런 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현피를 그게 드문 거로 알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 진짜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현피라고 만약에 치시면은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현피가. 영화상과 똑같은 게 뭐냐면은 현피를 뭐 속된 말로 하러 가요. 네네. 가면은 너 나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데 아무도 안 말려요. 그걸 다 킥킥킥거리면서 휴대폰을 찍어요. 야 덧쳐. 근데 이게 공론화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경찰에 안 걸리고 일단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사이버상에서 그랬던 게 현실에서 그런 식으로. 사이버상에서의 그 싸움이 현실 싸움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많다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현피가. 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그리고 중계를 하잖아요. 지금도 거기서. 중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만요. 물론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구나. 이거 참 몰랐던 얘기인데. 롤을 하시라니까요. 게임을 못해요. 게임 DNA가 없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애가 닮았더라고요. 못해. 걔도 계속 맨날 민폐를 갖고 쫓겨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럼 너구리나 갤러거를 하시죠. 네. 근데 이 소셜 포비아 제목이 소셜 포비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소셜 포비아가 무슨 뜻이죠? 일단 그 사전적 의미는 사회 불안 장애인데 이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 불안 장애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일본 말이지만 이지변을 당했을 경우에 네네. 집단 무슨 이런 모욕이라든지 당했을 경우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점점 더 숨어들어요. 그러니까 벽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그 외로움, 서러움이 쌓이고 하다가 어딘가에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 영화상에서는 이것을 인터넷상에서 풀어버린다. 악플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악플러들은 왜 생겼을까? 그 주인공인 그 지웅이랑 용민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에고, 그 자아는 굉장히 강한데 네. 그걸 채울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이 점점 더 숨어들게 되고 이 텅 빈 그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공간을 뭐로 채우냐면 리플리로 채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네네. 나는 어디 대학 나왔다, 어디 박사다. 밝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현실이 된다. 근데 그게 만약 탄로난 순간은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거짓말로 만든 자아임에도 무너지는 순간 이제 견디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내가 만든 자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악플도 이렇게 많이 달잖아요, 사실. 그 악플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영화상에서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그 표현을 하는데 네.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관음증과 세디즘의 그 합작품이라고 보거든요. 관음증과 세디즘. 그러니까 관음증은 솔직히 말해서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윤복 선생, 김홍도 선생의 그림 보면은 거기 관음증 빨래터 같은 장면에서 네네네. 몰래 쳐다보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 관음증은 내가 남의 인생을 몰래 매일 쳐다볼 수 있다는 그런 짜릿함과 네. 또 사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되네 악플로 여기에 짜릿함과 합쳐진 것이 지금의 그 악플러들이다. 대표적인 게 비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짐 캐리가 나왔던 그 트루만 쇼 네네네. 에드 해리스가 네. 한 인간을 네. 태어났을 때부터 조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멀리 쳐다보면서 네. 그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악플러가 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존 버거라고 미술 평론 이런 거 하는 분인데 예전에 BBC에서 만들었었던 그 프로그램에 다른 관점. 예, 네. 맞아요. 거기 이제 책으로 엮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근데 거기선 사실은 이제 누드화 얘기를 하면서 이 여성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누드화의 모델이 된 여성, 그려져 있는 여성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리는 화가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중에 작품을 이제 남자들이잖아요. 대체로 그 당시 이제 화가도 대체 남자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이에 어떤 권력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여성의 어떤 누드가 아니라 이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 밖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익명인 사람들 댓글을 다는 사람들 그 사이에 사실은 그 권력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늘 보여져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셀럽들 같은 분들도 사실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거나 하는 사람들,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 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 관계에서 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불공평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요.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못 가진 자의 그런 상관관계를 보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준열 씨의 캐릭터가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게 이제 유준열 씨가 2014년도 영화니까 네. 뜨기 전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개봉했을 때 봤는데 네. 이런 말씀을 유준열 씨가 지금 이 방송 안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 진짜 원래 캐릭터가 그런 줄 알았어요. 특히
이게 보철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야 정말 캐스팅 잘했다 저거. 거의 유승범 씨 봤을 때랑 비슷해. 이렇게 영화에서. 그렇죠. 유승범 씨. 일상이 그냥 그럴 것 같은 약간 느낌의. 맞아요. 유준열 씨가 굉장히 젊은 시절, 그러니까 뭐 지금도 젊지만 어린 시절 영화인데, 그러니까 유준열 씨가 그 중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BJ 같은 사람이고.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 관계에서 약자일 수 있지만 자기를 보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가는 굉장한 권력자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마 그 권력의 중개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생기죠. 사실 최근에는. 근데 이 영화에서 더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신상털기거든요. 맞아요. 신상털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솔직히. 신상털기가 이제 순기능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권력이 처벌을 못하는 거를 우리가 대신 처벌해 준다. 뭐 디지털 교도소 같이 우리가 자경단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뭔 소리 하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엄한 사람들, 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더 많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이 신상털기가 공론화됐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인가? DC 삐삐삐 사이트에서 그 야옹이 갤러리라고 있었거든요. 고양이 갤러리예요? 네. 고양이 사진들 올리는 갤러리였는데 그때 이 캣 소우 헛다리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어떤 그 네티즌이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 좀 가려서 해야 되겠지만 고양이를 이렇게 라이브로 죽이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걸요. 영화 소우 보셨죠? 네. 그 소우 방식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해요. 나한테 악플 달지 마라. 모든 네티즌들이 나한테 읍소를 하는 순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중단하겠다. 악플이 단 하나라도 올라오면 난 계속 죽이겠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티즌 수사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영화처럼. 그 캣소우 범인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엄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그때 희생을 당했거든요. 네가 캣소우지. 아니라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거기까지 가버리고. 아이고. 그때 처음으로 이 신상털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다칠 수도 있구나. 공론화가 됐었죠. 그러니까 디지털 교도소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그러니까 가까운 주먹으로. 알카포네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가까운 주먹으로 저 무도한 놈들을 처단하다.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수호지에서도 나오는 대사죠. 근데 이 영화에서도 사실 나오다시피 이제 본인들은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이 정의로움을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적인 부분에 이것까지 맡겨놓으면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이 법에 어떤 규제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인간의 그 정의로움의 기준이라든지 이걸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과연 정의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 남겨둘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감독이 굉장히 좋은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게 그 용민이라는 친구가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매거든요. 옥상에서.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목을 맸던 자리에 샌드백이 하나 달려요. 그게 뭐냐면 그 공공장소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 네가 목을 맸잖아. 그 자리에 너도 누구나 와서 널 칠 수 있는 네가 샌드백이 될 수가 있다. 조심해라. 그런 의미였군요. 라고 감독은 의도를 했다고 하죠. 자,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갖고 짧게 이 SNS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사실 유튜브 같은 것도 뭐 저도 유튜브 즐겨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규제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튜브가 일단 뭐 그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랑 투웨이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뭐 사전적 의미로는 한 소스에서 보통 방송사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확 뿌리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인데 유튜브가 아무데도 안 걸려요 이게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도 아니고 매스 커뮤니케이션도 아니고 정말 멀티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이것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제가 봤을 때는 90년도 후반부터 안 된 것 같아요. 그 우리 박사님이 박사를 받으셨던 MIT의
그 니콜라스 네그라폰테 교수님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이 디지털화의 그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시간이 다 됐죠?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갖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to be continued 저한테 악플 달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썬킴 시네마 썬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지윤이었습니다.